그래서 84,000탑이라고 하는 거는 겁나 많다. 그냥 많다가 아니고 겁나 많다. 그런 뜻이고 실제 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되느냐? 뭐 84,000 법장. 그러면 무슨 뜻이냐? 겁나 많다. 그 탑을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의 구심점들, 탑은 불교의 구심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원래는 부처님께서 돌아다니신 이 불교 중국 지역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핵심 지역, 그걸 중국이라고 그래요. 저 중국 말고, 차이나 중국 말고 불교의 핵심 지역도 불교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이 중앙이라는 뜻이니까. 부처님께서 다니신 데는 여기에 있는 근본 8탑 중에서 7개를 헐어서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쫙 퍼져나가겠지. 그리고 통치 지배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위치를 딱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탑을 깨트려야 되는 거지. 7개를 깨트렸다는 뜻이잖아요. 7개를 깨트렸다. 탑은 부처님의 몸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불교도가 저를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황룡사가 불타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재가 됐을 때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갔냐면 그 황룡사 사리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돌을 올려놓고 간 거예요. 거기에 물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물 빠지는 길도 만들어 놨거든.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된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못 건드렸을까?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걸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심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원주 구룡사 같은데 화재가 대웅전에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보물인데 끄집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이 나면 해서 집어 던지기라도 하면 건져진다는 생각도 타당하죠. 부처님을 그렇게 던져서 건지는 게 타당하냐? 어디 부처님을 던져? 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상당히 애매한 문제예요. 그래서 탑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라도 탑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조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국과 관련된 제국의 통치라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 쪽으로 사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진시황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상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국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제국 속에서는 단일한 지배 이데올로기, 안 그러면 단일한 사고들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한나라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한나라 무제 때 결국 백가쟁명하던 그러한 제자 백가들이 다 내려오던 전통이 유학 독존, 유술 독존. 그러니까 유교가 쉽게 말해서 일당 독재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아쇼카 왕도 통일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배 이데올로기들, 각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것에 말뚝을 하나씩 중간 거점에 박아주는 게 탑이에요. 탑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왜? 신앙심만 있는 사람은 탑을 깨트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신앙심이 너무 깊은 사람들은. 그런데 탑을 깨트려야 또 다른 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사리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깨트리는 게 선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탑을 깨트리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깨트리는 것과 똑같아서 불가하다. 단 다른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아쇼카 왕 뒤에 들어간 얘기일 거예요. 추가된 거죠. 아쇼카 왕을 누군가 막아주는 거죠.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뒤에 들어오는 거구나.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왜 8개 탑 중에서 7개 탑만 했느냐. 라마그라마 탑이라고 하는 데는 아쇼카 왕이 깨러 갔더니 용이 지키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었대.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용을 믿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발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건 안 된다. 어디 부처님 탑을 깨트리느냐. 그것도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정사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한국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갈 때 스님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빨갱이들이 사용할지 모르니까 구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방에 구들들을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문짝을 다 띄어서 태우면 절은 소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스님들을 빼고 결국 불태웠어요. 정부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피난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절을 불태우겠다 그러면 안 가고 버티고 내가 여기서 죽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면 작전 수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안심시켜서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은 놔줄게. 그냥 문짝하고 구들만 이렇게 하면 너네 다시 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거 괜찮겠네? 이러고 살살살 간 거지. 그랬더니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상원사도 그렇게 불태우러 가니까 그때는 하람 스님이 그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람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법당에 가서 항상 수하고 그 당시 종정이었는데 앉아 계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오셔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러니까 어차피 스님은 죽으면 화장하는 거니까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그냥 화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태워? 그래서 상원사는 건져지고 월정사는 소실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라마그라마 탑도 그 동네 사람들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죽이고 가라.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때도 있었잖아요.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도 탱크로 막 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 탱크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에서는 작전이 떨어져서 야 밀고 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거 어떻게 밀어 사람이 사람을. 그렇잖아. 아쇼카 왕도 보통 잔인할 때 시기였었으면 야 밀어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불교로 개조해가지고 한참 자비심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죽기로 우리는 인간 방어벽이에요 뭐 이러면서 나오면 그거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개 탑을 헐어서 많은 탑을 만들었대. 그게 제국의 통치랑 관련된 이념 통치 문제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왜 불교를 선택했느냐와 관련돼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아쇼카 왕의 전생담에서도 너는 모래를 보시했기 때문에 얼굴이 추하고 용모가 추하고 승질이 더럽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쇼카 왕 어머니가 주신성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모법.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래서 홍길동 엄마가 신분이 낮으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임금, 왕계통에서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희빈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은 종모법에 의하면 천한 거지. 하지만 그러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가니까 엄마를 끌어올려버리면 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인도나 유럽에서는요. 왕도 그걸 못해요. 왕도 그걸 못해. 그러니까 두 가지 룰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임금은 예외. 임금은 신분을 넘어설 수 있어. 임금도 신분제 안에 존재해. 라고 하는 두 가지 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쇼카 왕이 신분이 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용모가 추하다는 것도 이제 검은 피가 많이 섞였다. 인도는 흑인과 백인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피가 좀 많이 섞였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피가 좀 이제 좀 약간 천하다. 그런 의미일 거고 동아시아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우리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천민이고 누가 양반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왜? 같은 다 황인종이고 똑같잖아. 근데 인도만 같아도요. 백인과 흑인이 같이 공존하는 데서는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렇게 좀 신분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바라문교는 신분제도가 아주 추천합니다. 불교는 신분제가 평등이에요. 사성평등. 신분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 아쇼카 왕 입장에서는 불교가 더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신분이 낮다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왜 아쇼카가 불교를 진흥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교 경전에는 아쇼카 왕이 막 신심이 뻗쳐서 이렇게만 나오는데 역학관계를 이렇게 보면 제국을 통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교가 훨씬 큰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을 하지 않고 불교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당신의 종교적 체험과 플러스 당신의 입장, 이치를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유리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문제, 신분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실제로 불교를 굉장히 독실하게 믿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우바국다라고 하는 스님, 우바국다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부처님 이제 뭐 선종 이런 계보 같은데 보면 꼭 선종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마하가섭이 안한 다음에 우바국다. 있어봐. 마하가섭, 상나화수. 이 우바국다가 네 번째예요. 가섭, 안한, 상나화수, 우바국다. 이게 부법장의 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분하고 부처님 유적지를 쭉 순례하고, 전에 제가 이제 아쇼카 왕이 저 부처님 제자 급고독 기수급고동원에서 거기 이제 큰 제자들 부도탑에서도 공양 올리는 얘기, 저게 다 우바국다가 인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들을 쭉 다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부처님 유적지를 쭉 다니면서 뭘 만드냐면 아쇼카 석주를 중심에 딱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0년대 말까지 인도를 지배하는 게 영국이잖아요. 원래 프랑스랑 한번 이렇게 같이 땅 따먹기 하다가 프랑스는 밀려가지고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반도 쪽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인도는 영국의 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학이라는 게 발전해. 인도학. 인도 사람들은 뭔가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식민지 지배학이에요. 그게. 인도 정도면 땅이 넓고 거기서 소득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연구해가지고 더 그걸 한 1%, 2%만 더 삥을 뜯어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거 연구해야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불교 이야기가 서구에 알려져요.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반도,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불교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부처님 같이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저거는 신화다. 저건 태양신이나 이런 신화일 것이다. 라고 했다가 알렉산더 커닝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896년에 룸비니 아쇼카 석주가 발견이 돼요. 이때 뭐라고 여기에 석주에 써 있냐면, 저도 저기를 몇 번 이렇게 참배를 했지만 가보면 여기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고 아쇼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세금을 8분의 1로 감면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최초로 발견되면서 모든 부처님 유적지가 쫙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쇼카 석주가 굉장히 중요한 석주고, 현장 스님은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만들어 놨어요. 대당서역기라 그 다음에 자은전에 보면 거의 내비게이션처럼 만들어 놨어요. 상세한 기술해 놨어. 어디로 어떻게 몇 리를 가면 뭐가 있고 유적지를. 그래서 저기 하나가 나오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유추해내서 이제 발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가 역사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저게 역사로 들어오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아쇼카 석주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룸비니 석주 말고 바라나시 석주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바라나시 석주, 그게 사사자 석주예요. 인도 화폐나 이런 데 가면 국장으로 돼 있어. 사자가 4마리, 숫사자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뭣도 있어. 이렇게 4마리,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4마리가 이렇게 딱 있는 그 아쇼카 석주, 너무 좋아서 영국으로 빼가려고 했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때 데모해가지고 찾았다는 아쇼카 석주예요. 그래서 위에 것만 잘렸어요. 걔네가 잘라갖고 왔거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경천사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메인 유물로 되어 있는 경천사탑이 일제강점기 때 너무 좋아가지고 개성에 있는 걸 빼갔잖아. 일본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때 데모했다니까.
돌려줘! 이래가지고 그래서 돌아왔다니까. 그래서 그 경복궁에 있다가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일본 사람이 안 빼갔으면 개성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못 바꿨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일본 사람이 빼간 거를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데 물론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좋은 것도 좀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탑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탑을 쪄가지고 가루를 먹으면 행운이 따르고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놈이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탑이에요. 화강암탑이면 그나마 사는데 대리석탑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기 김해에 가면 파사석탑이 있어. 파사석탑. 절단 났거든. 왜? 그 탑에 조각이라도 가지고 가면 항해가 안전하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쫙 가는 바람에 탑이 이게 탑인지 돌인지 주판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경천사탑도 그래서 경천사탑도 사람 손 닿는 데까지는 도상이 안 남아 있어요. 왜? 쪼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계속 쪼았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런 경천사탑 갖고 논문도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상한 내용을 알아. 그래서 이 아쇼카 석주,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가 제일 중요한 인도에서 국장입니다. 아쇼카 대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도의 국장, 그 다음에 국조가 공작새예요. 그게 마우리아 왕조. 인도 아쇼카 왕이 마우리아 왕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의 상징이 공작이에요. 공작 왕조예요. 마우리아가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공작 왕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단한 존경을 받는데 이 아쇼카 석주, 저 바라나시에 있는 아쇼카 석주가 그 위에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아래도 중요해요. 아래도. 사람들은 그 위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래가 이런 거 가르쳐 좀 아까운데 내가 참 이게 아니야. 다음 시간 아니고 이번 시간 할 거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현장 스님이 갔을 때 뺀질뺀질했었대요. 사람들이 하도 뭐 만지고 이래가지고 돌도 사람이 많이 만지면 뺀질뺀질해지죠. 네. 근데 거기에 얼굴을 비춰진다는 거예요. 너무 뺀질뺀질해가지고 사람이 비친대. 약간 거울처럼. 진짜 거울 같이는 안 되겠지. 대리석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약간 비치는 그런 거. 자세히 비치면 업이 비친대. 전생이. 업경대요. 업경대.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다 파괴돼 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밑둥하고 위에는 쪼개진 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기를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얼굴을 비춰봤잖아. 인도에 가면 제가 그런 걸 해요. 사람들은 몰라서 거기서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 우리는 거기서 얼굴을 비춰보잖아. 뭐가 나왔을 것 같아? 뭐가 나왔을 것 같아? 먼지가 껴서 안 보여요. 그건 현장 스님 때 뺀질뺀질하던 건 현장 스님 때 얘기고 지금 먼지가 껴가지고 안 보여. 내가 참 열정이 있으면 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닦고 해보고 싶다만 그게 실제로 그런 전설이 어린 현장 스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업이 비친다. 라고 카드라. 현장 스님 재밌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인도에 그냥 가면 그 가이드들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가이드들 절대 잘 몰라요. 우리가 쓴 사람들은 막 잘 알지. 안타까워. 나도 안타까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석주예요. 기둥, 돌기둥. 그리고 이 돌기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번에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했을 때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 깨는 얘기 했었잖아요. 다리우스 3세를 깨뜨리고 그게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그 제국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 예.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유적에 보면 그 기둥들이 이 아쇼카 석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이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탑을 빼앗겼다는 부분이에요. 탑을 빼앗겼다. 그래서 여기서 탑을 원래는 여기만 다 있었던 건데 이 탑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여기 사람들은 탑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꾸냐면 열애항실이 부처님께서 사셨던 데예요. 여기는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무덤, 사리가 안장된 무덤. 여기는 부처님께서 사셨던 데. 향실은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위해서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집. 그래서 부처님 방이에요. 개인 방.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지를 개발해내요. 그게 탄생,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첫설법, 그 다음에 열반. 이 네 군데를 순례해라라고 하는 개념에 만들어져요. 성지순례의 초기 양상입니다. 저는 절대 그 기록이 장암경, 유행경 같은 데 나오는데, 그게 부처님 말씀으로 나오는데, 저 기록이 아쇼카 왕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쇼카 왕이 분사리를 해서 전체가 다 사리가 흩어져 버리니까 탑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던 동방교단에서 성지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랑 달라. 자꾸 맘먹으려고 하지 마.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리고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를 많이 후원하니까 불교가 너무 이제 갑자기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그게 3차 결집입니다. 그때 10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모카리포타 티사라고 하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래서 1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마하가서 미주제에 있었던 1차 결집. 2차 결집, 야사회에서 촉발된 대중부하고 상자부가 갈리는 근본분열의 2차 결집. 그리고 이때 이제 3차 결집. 그리고 저때 이제 율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주석서들. 왜? 땅이 큰 데로 다 퍼지니까 얘기들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동네 얘기는 이 동네에서는 통해. 그러니까 이 동네에 망고가 있어. 망고. 근데 이 동네로 가니까 망고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 망고는 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주석서고 그게 논의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 그런 식의 작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인도는 땅이 넓거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인도 화폐 안에 15개 문자가 쓰여 있다. 15종류의 문자가. 지금도 걔네는 지네 나라 안에서 말이 안 통하고 문자가 안 통해. 그 정도로 땅이 넓어.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그것을 연결해주는 해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게 논이야. 그전에는 왜 논의 필연성이 없었느냐? 작으니까. 근데 커지니까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관계들을 재정립해줄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차 결집 때 논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회의를 주도했던 분이 저 모칼리나푸타 티사라고 하는 분이다. 요까지.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